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본은행이 기존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하루이코 BOJ 총재는 국제유가 하락이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0%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에너지 가격에 따라 약간 마이너스가 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금융 완화를 시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소식에 일본 니케이 지수는 1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주택지표는 이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날 지난달 주택 착공이 89만 7천 건으로 전월에 비해 17%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전월에 비해 2.4% 감소한 104만 건이었습니다. 한파 영향으로 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경기를 반영하는 건축 허가는 지난달 109만 2천 건으로 전월 대비 3% 증가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증가폭이 0.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독일의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됐습니다. 독일 민간경제연구소는 향후 6개월의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보다 개선된 54.8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전망치인 59.4를 밑돌았지만 5개월 연속 상승하며 2014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망치를 하회한 것을 두고 시장에서는 그리스발 악재가 유로존 국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신흥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 신흥시장에서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신흥국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금융시장의 변동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금융시장 변동에 따라 안정성이 위협당할 수 있다면서 국제통화기금은 시기와 속도, 양적 완화 축소 크기를 가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FOMC 회의 결과를 하루 앞두고 뉴욕 증시는 간밤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하게 될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이니만큼 시장 참가자들은 숨을 죽이고 이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 증시 또한 전일 연료를 멈추고 이날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자세한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7% 하락한 17,849에 마감했습니다. 종가선 낙폭을 소폭 줄이기도 했는데요. S&P 500 지수는 0.34% 내린 2,074에 마감을 했고요. 이날 나스닥 지수만 소폭 올랐죠. 애플 효과 덕분에 0.16%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자,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영국 증시만 이날 소폭 올랐었죠. 0.349% 상승했고요. 프랑스는 0.6%, 독일 증시도 1% 이상 하락하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모두 쉬어가는 흐름 보였는데요. 어제 급등했던 우리 시장은 오늘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요 변수들 자세하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와 전망 살펴보는 시간이죠. 경제학자에게 듣는다. 오늘 순서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드디어 FOMC 문이 열렸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이번 회의의 변수는 인내심 문구 삭제 여부겠죠. 자, 이번 회의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지 교수님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인내심이라는 용어를 삭제할 것이다라는 기사나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펑크 정례 회의에서 갑작스럽게 이 금리 변화를 시키지는 아마도 않을 것이고요. 이번에는요. 이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는 거는 이른바 선제 안내 향후 지침이라고 하는 것인데 글로벌 금융 이후에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시장과 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인내심 문구를 닫는다면은 6월이 아니라 아마 금리 인상을 9월에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삭제를 하게 되면 6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현재 향후 페드 연준금리 결정에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음으로는 페드가 성장 및 인플레 전망치를 또 내놓게 되는데요. 최근 발표된 지표가 일시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안 좋은 편으로 나왔고요. 아마도 전망치를 하향 수정해서 발표할 가능성도 전 세계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 달러화 강세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이 FOMC에서 언급할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 FRB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관대함을 보이기는 했지만, 워낙 전 세계적으로 경쟁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 절하를 위한 정책들을 쓰다 보니까 그냥 무시하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달러화 강세를 우려하는 발언 자체는 또 금리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지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이른바 점도표라고 하는데, 페드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인사들이 익명으로 미래의 기준금 예측치를 보여주는 것인데, 현재 시장의 기대를 나타내는 선물 시장과 상당히 많이 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더 시장 기대를 수렴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를 내일 FOMC 회의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FOMC 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내일이면 옐런 의장이 결과를 공개하겠죠. 오늘은 간밤 뉴욕 증시가 경계감에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최근 흐름 보면 거의 고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런 추세 상승은 FOMC 회의 이후에도 좀 계속 진행될 수 있을까요? 예, 최근에 상당히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네. 지난 연말쯤 나온 그런 주요 지표들이 좀 멈칫하고 있는 중인데요. 또 하나 이 FOMC 회의를 앞두고 미국 주시장도 잠시 좀 쉬어가는 듯한 그런 양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가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분명해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증시 지수는 17,000, 18,000에 미국 사상 최고의 수준을 달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페드가 여러 가지 전망치를 좀 하향 수정할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아주 심한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국제 경제적인 충격이 없는 한은 증시가 크게 출렁거리거나 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강세의 정도는 좀 약화될 수는 있겠지만은 전반적인 대세로 강세는 아마 유지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인내심 문구를 삭제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정확히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강달러 기조가 계속적으로 불투명한데, 달러 인덱스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고 있죠. 달러 강세 전망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미국에서도 달러 강세 때문에 미국 수출 기업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다고 페드 회의 후에 이 달러 강세를 우려하는 발언을 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전체적인 일관성을 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금리는 언제가 될 것이냐 문제이지, 방향성은 금리는 올라갈 것인데 달러 강세를 우려한다. 이것과는 또 배반적인 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주요 국가 통화 양적 완화 정책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달러 강세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래서 요즘 그걸 뭐 화폐 전쟁이다 뭐 이렇게 표현들, 뭐 통화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사실 이걸 뭐 촉발한 것은 뭐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양적 완화를 무려 한 5년 정도를 했던 것이고, 지금 와서 다시 또 달러 약세를 원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다고 하면은 그 통화 가치 절하 경쟁에 뭐 더더욱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입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 이 달러화 강세는 외국인의 이탈로 이어지면서 신흥국 증시에는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최근엔 그런 흐름이 좀 깨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국내 시장에서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004년 미국 금리 인상했을 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예,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 환율의 방향성, 그러니까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방향성하고 코스피가 상당히 반대로 움직였던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 이 달러 강세가 되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외국 자본의 유입이 아니라 이제 유출을 경험한다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 얘기였는데요. 하지만 그런 뭐 어떤 이론적인 예상들이 뭐 현실에서 종종 빗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뭐 이론이 틀렸다기보다도 어떤 이런 특정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다른 요인들이 뭐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달러 강세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한편은 원화 약세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이는 또 한국의 수출 기업의 성과가 또 좋아질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또 시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어떤 이론적 예측에 대한 뭐 믿음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고요. 현재 그 코스피 지수가 오랜만에 한 2,000을 넘어서 2,030대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는데, 뭐 오늘 어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외국인 그 순매수가 뭐 여전히 강한 편입니다. 며칠 전에 한은이 그 기준금리를 25bp 낮춰서 1.75%로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외국인은 뭐 여전히 그런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아마 유럽이나 일본 등의 양적 완화로 글로벌 유동성이 좀 상대적으로 풍부해진 것도 뭐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국내에서 부동산 거래가 다소 좀 늘어난 듯한 그런 양상도 아주 뭐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코스피 상승의 여러 가지 뭐 이유 중 하나라고 여기십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의 순매수가 집중되는 업종을 보니까 뭐 대형 IT와 자동차주, 일반적으로 국내 수출주가 대거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달러 강세에 따른 국내 수출주 수익 개선은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 달러 강세의 그 효과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는 외국 자본이 유출한다. 또 하나는 수출 기업이 좋아지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생기기 때문에 수출 기업이 좋아진다. 이 뭐 두 가지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뭐 어느 쪽이 항상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바로는 환율하고 코스피는 좀 거꾸로 간다, 뭐 이런 건데요. 지금 달러 강세가 이 수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화 약세를 의미하고, 이는 곧 수출 증대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도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런 인과관계가 실현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뭐 현실에서 이게 항상 100% 발생하는 일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요인들이 여전히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달러 대비 원화 약세가 되는 정도랑 달러 대비 유로화 약세되는 정도가 같다면 우리 한국이 유럽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가격 경쟁력을 갖지 않겠습니다. 또한 오히려 유로화 약세 정도가 더 강해진다면은 오히려 원화 약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있어서는 더더욱 어려움이 생기겠지요. 나아가서 수출에 있어서는 가격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기술에 기반한 품질 경쟁력도 뭐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 아무리 싸게 판다 하더라도 뭐 품질이 안 좋으면 당연히 안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 상승이 그러니까 원화 약세 또는 달러 강세가 곧 수출 증대로 이어진다는 그런 단순한 공식이 쉽게 들어맞는 것은 아닌데, 한편으로는 또 유럽이나 일본이 현재 약적 완화를 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네 국가 수출 많이 해서 좀 소득을 높여보자라는 그런 또 의도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어제 우리 시장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FOMC 영향력, 국내 증시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까요? 어떻습니까?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채권 시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확정된 이자와 그 원금이 이미 정해진 이런 그 금융상품 또는 그런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는 아주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주식은 뭐 그런 이 돈을 빌려주는 거래가 이루어진 그런 금융상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 물론 이론적으로는 금리가 낮아지면서 전반적인 자산 가격 자체가 상승을 할 것이기 때문에 주식도 오를 여지가 있긴 하지만은 며칠 전 그 한은이 기준금리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크게 그 주식시장이 물론 상승 방향으로 움직이긴 했지만은 큰 움직임은 그날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봐서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그 주식시장에 그렇게 아주 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FOMC 회의 이후에도 이 어떤 금리의 어떤 방향성에 따른 또는 그 방향성에 대한 예상에 따른 그런 이유로 뭐 주식시장이 변화한다기보다는 어떤 다른 발언이나 다른 언급들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금리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FOMC 회의에 대한 관전 포인트와 그 이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예병근 멘토입니다. 목소리가 진짜 많이 들어왔죠. 감기가 거의 다 났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개나리 좀 볼 시기가 왔나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4월 또 벚꽃 축제도 열릴 테고요.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은 증시도 그 훈풍을 타고 계속 상승 가닥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도 기분 좋은 하루를 이어가는 이유가 되겠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낙관적 관점을 좀 유지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신문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얘기 드렸던 부분이니까요. 오늘도 신문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밤 증시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다우존스 지수죠.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 한 약 128포인트가 정도 빠졌어요. 근데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1%도 안 되게 빠졌는데, 이 빠진 이유는 이제 곧 나올 거예요. 바로 이제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혼조세를 띌 수밖에 없었다는 걸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유럽 넘어가 볼게요. 유럽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 빼고는 지금 독일의 닥스 지수라든가 프랑스의 까크 지수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세를 좀 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가 좀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1.5% 정도 빠졌는데 마이너스 186포인트. 지금까지 오른 거에 비하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거에 비하면 크게 빠진 수준은 아닙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확대해서 우리가 그걸 한번 보자고요. 신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Exit Polls Show 이스라엘. 자, 이게 이스라엘 선거의 출구 전략에 대한 출구 조사에 대한 얘기고요. 출구 전략에 대한 얘기. 참. 그리고 리칸유가 이제 곧 지금 위독하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이런 얘기 뭐 크게 중요한 우리가 경제 기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US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US 쪽으로 넘어가 보면 지금 이제 아마 FED 즉 FOMC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FED 결국은 지금 자넷 앨런의 어떤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디에 나오나요? 자, 여기 나오네요. 그죠? FED 스피드. 자, 요거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넷 앨런의 사진이 팍 뜨네요. 그러면서 자, FED bid for flexibility, 즉 결과적으로는 유연성을 가질 것이냐 on rate set stage. 그러니까 점점 진화적으로 자,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옆으로 좀
보내야 되는데요. 이게 옆으로 보내는 게 보이질 않네요. 자, 바로 유연성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그리고 변동성의 시장 마켓 변동성의 시장 변동성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자넷 옐런이 지금 고심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US 페더럴 그러니까 FED죠. 그래서 리저브 체어우먼 자넷 옐런이 지금 고심하고 있는 내용. 즉 여기 쭉 내려가 보면요, 페이션트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도 나옵니다. 자, 요 부분 보이시죠, 그죠? 페이션트, 즉 인내심에 대한 얘기들. 이것이 삭제될 것이냐는 것이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근데 이게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면 인내심이라는 이 페이션트라는 단어가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장세가 혼조세를 띠는데, 이 얘기는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페이션트가 삭제된다 하더라도 자넷 옐런의 생각은 지금 한쪽으로 분명히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지금 당장 금리 인상을 할 조짐은 없습니다. 물론 페이션트란 단어가 삭제가 된다라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을 어느 정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들도 이 기사에서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단기적 악재적 역할을 할 수는 있어도 중장기적 악재로서의 자리매김을 하지 못할 거라는 게 전반적으로 제가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또 하나 기사를 하나 뽑아왔어요. 외신 중에. 자, 앱으로 가능해진 카드 없는 현금 인출, 그러니까 withdraw cash without a card 카드 없이요 현금 인출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there's an app for that, 즉 앱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시카고 베이스드 BMO입니다. 시카고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BMO 해리스 뱅크라는 곳이요. is moving its ATM 네트워크, 즉 ATM 네트워크를 통해서 ATM 네트워크에 근접해서 바로 이 카드 없이 현금을 인출한다는 내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쭉 한번 읽어보면요, 이 BMO 해리스 뱅크에 대한 얘기들 중에 좀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자, 결국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즉 사기성 인출에 대해서 막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take 50 seconds, 그러니까 모바일 캐시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현금 인출을 모바일 캐시로 뽑을 때는, 이렇게 뽑을 때는 15초가 걸리는데,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면 그냥 현금 인출 방식을 하면 with 45 second,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45초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0 seconds하고 좀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좀 빠르고 쉬운 시스템이라는 얘기고요. 그죠? 여기 쭉 넘어가 보면 그런 기사들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이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기사가 시사하는 바가 중요합니다. 자, 이 앱으로 가능해졌다, 이거는 뭐냐면 원격 제어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격 제어 기술로 뭔가를 이 스마트폰의 앱에서 현금 인출, 즉 그러니까 QR코드라고 하죠. 우리가 그 QR코드, 여기에도 보면 QR코드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QR코드를 찍어서 현금 인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현금 인출에 대한, 스마트폰을 그럼 분실했을 때는 이 앱을 삭제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한 원격 제어 시스템, 그리고 보안에 대한 시스템, 그러니까 원격 제어 기술로 더욱 강화되어진 보안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있죠. 파스닷컴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시장의 활용도가 다양화되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이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바일 D램 시장도 성장할 수밖에 없다. 금일 서울경제신문에 보면, 이제 조금 이따 다뤄드리겠습니다만, 삼성도 이 모바일 쪽에 좀 집중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바일 시장의 다양화 때문이죠. 그래서 활용도가 지금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래서 이 모바일주에 지속적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일이죠. 그러니까 영어를 읽어드리는 게 우리 일은 아니에요. 영어를 읽어드린다는 건 뭐 영어 못 읽는 분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걸 해석해드리는 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이거 해석하자고 영어 공부하자고 이거 아침 방송 들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제가 읽고 해석해드리는 부분의 차원이고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떤 내용이 추가되고 있는지를 말씀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사물 인터넷 시장하고 핀테크 시장의 동반 성장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으로 봐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사물 인터넷 시장이고 그 다음에 그 사물 인터넷의 광범위한 영역 내에서의 핀테크 시장의 동반 성장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신문으로 좀 돌아갈까요? 국내 신문으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입니다. 자, 1%대 금리의 힘, 코스피 42포인트 급등, 2029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요 기사가 좀 눈에 띕니다. 그죠? 결국은 증시가 지금 굉장히 화랑이고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면서 뽑아온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양적 완화 타고 훈풍 타고 유럽 증시 고공행진. 자, 이 얘기 제가 국내 기사 나오기 전에 이미 얘기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이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독일을 필두로 유럽 주요국 증시가 경기회복 기대감을 힘입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자, 독일 닥스 지수가 16일 처음으로 12,000선 돌파했다. 이런 얘기 있죠. 결국은 최대 수혜는 여기 있죠. 제가 이 얘기 몇 번 드렸습니다. 그죠? 최대 수혜는 독일이다. 이 독일의 닥스 지수가 올해 22%나 상승을 했다. 즉, 이 유럽에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페리티 시대로 가게 되면서 이들이 가격 경쟁력이 생긴 거예요. 독일의 제품들이. 그러면서 독일의 닥스 지수가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었고 독일이 최대 수혜를 본다는 얘기를 이미 그 전에 신문 강좌에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얘기 다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 제품들이 지금 훈풍을 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럽의 주요 증시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유럽의 주요 증시가 올라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양적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이 돈이 풀렸어요. 결국 유동성이 풀렸습니다. 그럼 이 한만이성 자금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주가도 이제 본격적인 상승 가닥을 잡았죠. 전일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 즉 선물하고 현물에서의 강한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아마 지금부터 반등의 본격적 시점이 온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줄곧 주구장창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만기를 기점으로 올 것이라는 얘기도 드렸었고 그것이 정확하게 좀 맞아 떨어져 갔다는 것도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좀 또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핵심 설계 프로젝트 가동에 대한 부분인데 이재용 부회장의 얼굴이 나옵니다. 아버지하고 많이 닮았네요. 그죠? 이건희 회장하고 입 근처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자, 여기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핵심 설계, 즉 결국은 모바일 D램이라든가 DDR4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AP의 자체 커스텀 코어를 이제 개발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GPU하고 CPU 모바일 AP에서도 이제 개발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왜 합니까? 이재용 부회장이요. 여기 나오죠. 이재용 부회장 IoT 대비, 즉 사물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오브 싱즈 대비 GC의 모바일 AP 기술 개발 착수. 결국은 사물 인터넷을 좀 빠르게 가기 위해서 모바일 기술까지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사물 인터넷 시장이 올 한 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라는 연초에 제 얘기가 계속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사물 인터넷 영역은 나옵니다. 지나간 사물 인터넷 영역에서 고점에서의 매수보다는 새로운 사물 인터넷 영역에서의 저점 매수가 올바른 전략이라는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감기가 다 나왔다고 얘기 드는데 안 나왔네요. 그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사입니다. 이 베일벗은 삼성 B2B 브랜드 삼성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빗이죠. 바로 이 세빗에서 기업용 IoT 솔루션 등 첫 선을 보였습니다. 자, 삼성 비즈니스가 사물 인터넷 솔루션을 처음으로 보였는데요. 자, 여기 보면 요 가운데 분이 독일 부총리, 삼성전자 독일의 부총리입니다. 그죠? 시그마 가브리엘이라는 독일의 부총리가 삼성전자 전시부스를 돌아보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스마트폰, 모바일 헬스 솔루션, 강력한 스마트폰 보안 솔루션, 녹스, 요런 것까지도 좀 공개를 했다. 이런 내용들 좀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빗이라는 것은요, 지금 독일에서 지금 독일 하노버에서 막을 올린 세계 최대 B2B 전시회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 독일에서조차도 삼성전자는 지금 이 사물 인터넷 시장에 대해서 지금 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 삼성전자의 명확한 행보들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IoT 기술을 도입한 사무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사무실에 들어오는 순간 자동으로 조명이 켜지고 PC 네트워크와 스마트폰 보안이 활성화된다. 자, 이런 부분들 눈에 띄죠. 그 다음에 제일모직의 패션 브랜드 빈폴 매장에서는 고객이 옷을 집어드는 순간 매장 안에서 옷에 대한 상세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해 효율적 매장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즉, 이게 어떻게 보면 비콘과도 좀 관련이 있고요. 그 부분, 그래서 최근에 비콘 관련주들이 조금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다. 요거와 좀 관련돼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객이 원하는 쪽에 데이터를 빨리 전송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그 물건을 집는 순간 내 데이터가 내 스마트폰으로 데이터, 즉 이 옷에 대한 가격 정보부터 이 옷이 신상품인지 그 다음에 세일 상품인지에 대한 정보까지 확실히 들어온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빠른 정보를 제공해서 고객의 주머니에서 돈을 쉽게 나오게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결국은 사물 인터넷 시장의 큰 맥락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머니, 지갑에서 돈을 쉽게 빼나가기 위한 구조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은 오늘도요, 사물 인터넷에 대한 얘기들이 주로 신문기사를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시장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 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변동성만 있을 뿐이지 아직은 상승 지속 경쟁이기 때문에 낙관적 관점 그대로 유지하고 가시라는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말에 제가 강연회가 있어요. 3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인데요. NH투자증권 창원 WMC 지점에서 또 강연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원에 계신 분들, 그리고 그 근처에 김해, 그리고 마산, 이쪽에 진해, 이쪽에 계신 분들은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산구 상남동의 서울아동병원 2층에서 2층이 바로 우리 NH투자증권 WMC 지점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그럼 주말에 그쪽 계시는 분들은 주말에 창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시황 대가와 함께 오늘장 전략 짜보는 시간이죠. 오늘 순서는 아드나 투자자문의 승승용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시장 그야말로 서프라이즈였죠. 어느 정도 오르겠다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강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상당히 강했는데요.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한 장세였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가 될 듯합니다. 일단 이 부분들 어쩌면 지난주 목요일 날 있었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깜짝 금리 인하 부분요. 1.75%로 금리 인하, 0.25%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시장 내 유동성을 공급하는 어떤 그런 촉발제가 되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의 어떤 그런 그 조정 분위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난 목요일, 금요일 조금은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 금리 인하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우리 시장에 나타났었는데 이를 단숨에 비켜버리는, 단숨에 이제 조금 좀 엎어버리는 그런 상황들 만들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코스피 지수 2029포인트, 장중 한때는 203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들 보였었고요. 실질적으로 2.14% 상승했다라는 것, 2%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는 참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유동성 확대 정책에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 나타내면서 유동성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을 확실하게 주는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외국인 5,030억 원의 순매수, 현물 순매수를 보였고요. 선물에서도 만 계약이 넘는 대량의 어떤 그 선물 순매수 있었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기관 역시 큰 물량은 아닙니다만은 기관 역시 쌍끌이 매수를 만들어내면서 930억 원대 순매수 보였다라는 것.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죠. 과연 외국인들이 사줄 때 그리고 기관들이 쫓아갈 때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군을 위주로 사느냐가 이제 말 그대로 관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유동성 시장, 글로벌 시장은 말 그대로 유동성 시장이다라는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유동성 시장에는요, 고베타주, 하이베타주들, 베타 계수가 높은 종목,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큰 어떤 업종 내지는 종목을 중심으로 지금 외국인들 비롯해서 매수세가 들어간다라는 거 꼭 좀 염두를 두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가장 중요한 이벤트죠.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 과연 이 부분 아직까지는 좀 우려감이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그들 역시 지난 월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다소간 좀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물가라는 부분 그리고 고용이다라는 고용 개선이라는 부분, 이 두 가지를 놓고서 비둘기파와 매파가 어찌 보면 격렬하게 다시 좀 부닥칠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제가 조금은 더 조기 금리 인상론이 좀 미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배경에는 뭐니 해도 미국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달러화의 강세로 인해서 다소간 좀 둔화되고 있는 분위기가 지금 이제 포착되고 있다라는 것. 이 역시 FOMC의 의원들도 절대 놓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조기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다소간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는 유동성 장세는 당분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환율 관련돼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어제 시장 삼성전자도 특징주 중에 하나였고 건설주도 특징주 중에 하나, 화학업종도 특징주 중에 하나였고 특히나 증권업종이 가장 큰 업종으로 따지면 가장 큰 그 특징 업종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가 단연 돋보이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 뭐니 해도 환율과 유동성 이 두 가지를 띄워놓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시장의 반응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오늘은 왠지 더 불안해지기도 하는데요. 간밤 글로벌 증시는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좀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기도 했죠. 오늘장 변수 한번 짚어보고요.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의견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 어제 시장에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FOMC 회의를 앞둔 다소간의 관망 심리 조금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만 유동성의 유입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왜 그러냐 하면 유동성의 순환 국면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미국으로부터 생성되는 유동성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황은 유로존으로부터 생성되는 유동성의 유입이다라고 보셔야 될 듯합니다. 지금 현재 뭐 독일을 비롯한 영국, 뭐 유로존 전반적으로 증시의 상승세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증시 지속의 가장 큰 원동력은 뭐니 해도 유동성의 힘이다라고 정리가 될 듯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시장에서 좀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비 관련주들이 다소간 좀 소비 그리고 유통주들의 상승도 좀 크게 돋보이는 하루였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 지지난주였죠. 최경환 부총리의 어떤 그 기업들로 하여금 임금 인상을 독려하려는 그런 그 발언들 그런 어떤 그 정책적인 분위기 조성 부분들 그 임금 인상이 결국엔 소비로 이어지게 되고 그 소비의 가장 그 첨단에 서 있는 유통업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 최저 기준임금의 상승 부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고요. 임금 인상의 글로벌 분위기에 동참하려는 움직임, 우리나라의 정책 자체도 그렇게 지금 편승하려는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꼭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신삼저와 맞물리면서 저물가 그리고 원화의 저환율 그다음에 이제 그 금리의 저금리 부분 이런 부분과 맞물리면서 결국은 긍정적으로 선순환고리로서 소비로 바로 이어지게끔 만들어주는 정책까지 가미가 되고 있다라는 것. 그 정책이 실질적으로 현실화가 되어진다라면 소비와 관련된 유통주의 상승이 가장 먼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 오늘 한번 전체적인 그 유동성 장세가 진행되는 오늘 같은 경우 다소한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유동성 장세가 조금 조정의 분위기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책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오늘은 한번 새로운 또 이슈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유럽발 유동성 장세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장의 추세는 꺾이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좀 어쩔 수 없이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신규 접근 가능한 것인지 핵심 전략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 주 오늘 이제 어제 워낙 이제 그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요. 일단 뭐 상승세는 계속 유지가 되겠다. 이 관전 키포인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제 FOMC 회의를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소간에 좀 단기간에 큰 폭 상승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 그래서 그럼 단기적인 주말까지는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상승 추세는 이어지되 다소간의 조정 분명히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번 조정 내지는 이번에 큰 조정이 나올 듯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조금 좀 쉬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특히나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좀 수출 관련 대형주의 비중을 좀 높이는 그런 좀 전략이 좀 유해 보이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일시적인 조정이 나타날 때를 대비해서 일시적인 조정이 나타날 때는요.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주 하면 바이오주, 게임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요 세 가지 관전 세 가지 업종 내지는 세 가지 테마군을 이제 그 시기적으로 적절히 두 가지를 번갈아가면서 가는 그런 전략이 오늘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국내 시황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드나 투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시장 예상보다 정말 상당히 강했습니다. 2030포인트까지 거의 단숨에 올라온 셈인데요. 추세가 상승적으로 완전히 꺾였다라고 좀 봐도 괜찮은 것인지 시장에 대한 진단 좀 들어보고요. 또 오늘의 관심 종목군도 함께 설명 들어볼게요.
글쎄요, 일단 저도 정말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던 우리 증시. 거의 뭐 이런 상승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어제 상승은 상당히 좀 오버슈팅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지만은, 일단 눈에 보이는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일단 장대 양봉을 뽑아 올린 상황에서 오늘부터는 사실 조금은 매물벽에 부딪히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지수 관련된 상승하는 업종 과연 따라잡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보다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집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일단 계속적으로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현대차 같은 경우,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3% 넘는 상승적인 부분들이 나오면서 전차 군단의 힘이 지수로 좀 전해지면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자, 어제 이제 전업종이 상승이 나와주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이거 따라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번에 코스닥 지수가 먼저 이제 치고 가는 상황이 좀 나와주면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치고 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니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들이 어제 좀 나왔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아마 코스닥을 많이 비중에 실었던 그런 분들이시라면은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잘 생각해보면은, 중요한 건 지수가 어떻게 되고 얼마 간다가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업종 모양 섹터 분석이 상당히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지수가 현재 구간에서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던 말던 간에, 자,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제외하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주가 상승 후에 급락했던 섹터들, 자, 예를 들면 조선정유화학, 건설, 증권 이런 섹터들이 사실 최근의 움직임만 놓고 보더라도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상당히 눈치 싸움의 연속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지수가 상승을 하니까 바로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던 말던, 사실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 마감한 국제유가가 또다시 하락을 하면서 사상 최저치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지만은, 앞에서 국제유가에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조선정유화학 섹터들, 뭐 전업종에 걸쳐서 글로벌 지표와는 무관하게 동반 상승하는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결국 이런 섹터들 중에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상한가 팩토리에서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자, 현대차. 자, 이 현대차가 이제 일단은 13만 원대부터 좀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18만 원 정도까지 급등이 좀 나와줬죠. 일단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현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지속 눌림권에서의 매수가 가능한 영역대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 현대차가 18만 2천 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와주면서 5일선을 유지하는 패턴의 모습들. 자, 하지만 오늘 정도부터는 1차적인 저항 구간에 부딪힐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18만 4천 원 정도 저항이 어느 정도 두텁게 쌓여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일단 이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롱런으로 갈 것이냐, 결국은 트레이딩으로서 매매를 단기적으로 진행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하셔서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삼성 SDS. 자,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한 7% 정도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종가에 한 120억 정도 종가 베팅이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나 CS증권, 외국계 증권사에서 막판 종가 베팅이 들어오게 되면서 5%였던 주가를 막판 동시효과에 7%로 뛰어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데, 자, 주봉상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죠.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서 최근에 상장한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도 재차 5주봉선을 안착하는 흐름들, 결국 삼성 SDS의 추가적인 상승도 함께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오늘은 소폭 정강 후약의 패턴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자, 1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예상이 되는 가운데서 기술적인 흐름 또한 중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눌림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SDS와 함께 제일모직도 함께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그룹주들을 좀 봤으니까 현대그룹주들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볼까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현대그룹하고 삼성그룹이 좀 몰려있다 보니까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그룹 중에 현대글로비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지주사 전환 관련된 종목들이 되겠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 워낙 지금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현재 지수 상승 대비해서는 현저하게 떨어진 모습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심권에 두시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현대글로비스가 어찌됐건 현재 다중바닥의 가격권이 되겠죠. 22만 4,500원대. 자, 22만 4,500원대의 바닥권을 형성한 이후에 재차 22만 5,500원대에 대한 쌍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게 되면서 자,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급선이 되겠죠. 61선, 강력한 61선에 대한 저항들이 기간 조정을 통해서 우하향하는 모습들. 사실 이런 차트가 상당히 피바다적인 그런 차트의 모습이 되겠죠. 아마 현대글로비스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거의 물린분들이 많으지 않을까, 상당히 좀 마음고생이 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글로비스의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단단해진 그런 상황에서 지수 대비 상당히 좀 저조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면서 에너지 응집형의 패턴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형의 모습들 조만간 기대가 되지 않을까. 자, 결국 지수가 상승하든 말든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은 워낙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중요한 건 파라다이스가 되겠죠. 자, 파라다이스. 어제 이제 조금은 한 2% 넘는 그런 하락세가 좀 나온 그런 모습이지만은 아래 꼬리를 달고 이제 마감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어제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좀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한 2% 정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자, 코스피 상승률 대비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소외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들 어느 정도 의도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지수 상승 시에 철저하게 소외시킴으로 인해서 투자들을 피말리게 하는 전형적인 개미 허리 꺾기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트릭에 대해서 속지 마시고 현재 구간 떨어져봤자 쌍바닥 가격 26,6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쌍바닥 가격이라는 점. 자, 싸게 매수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저가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 자, 어제 이제 급등했던 우리 증시 어제도 어느 정도 정강 후약의 패턴으로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온 상황인데, 자, 과연 지수 상승 시만큼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나고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자, 중요한 거는 업종 섹터별 분석이기 때문에, 자,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시간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트업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미 상승한 종목에 집착하지 말고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이 초강세를 형성한 만큼 오늘장 흐름에 더 주목하게 되는데요. 상승분을 유지할지 아니면 조정이 나올지 이어지는 2부에서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